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긍정적인 밥, 한민복.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돛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한 마음 하나 없네. 한민복 시인의 긍정적인 밥입니다. 요즘 시집 사본 적 있으세요? 이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시집 한 권이 3,000원이었는데 요즘은 한 6,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2배가량 오른 셈인데요. 국밥도 그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의 시집 한 권은 예나 지금이나 국밥 한 그릇 값인데 가끔은 한 편의 시로 우리들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보는 것도 좋겠다 싶네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김숨 작가의 투견입니다. 김숨 작가는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느림에 대하여가 당선됐고요. 이듬해 98년에는 문학동네 신인상에 중세의 시간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습니다. 소설집으로 투견과 침대, 장편소설로 백치들, 철이 있죠. 우리 독자들은 투견 어떻게 읽었는지 들어볼까요? 투견은 개를 때려잡는 아버지와 간질한 자 딸,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잡혀 사는 영식이 얘기잖아요. 또 있다 말기암 환자 여자가 나오는데요. 표현이 너무 리얼해서 잔인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성격이 궁금해지던데요. 투견에서는 개 잡는 장면이며 투견장의 모습, 또 산속에서 개 키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찌나 현실적인지 마치 제가 가본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작품 같아요. 그리고 또 아빠가 개를 잡고 투견을 길들이는 장면은 잔인하다 못해 잔혹하다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투견장의 모습도 상대방의 개가 죽을 때까지 목을 물고 있다고 하니까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미가 있어서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네, 잔인하다, 잔혹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글쎄요, 이 제목이 투견이라 그런 면도 꽤 들어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인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숨 작가의 투견입니다. 투견, 김숨. 피를 토할 듯 울어대던 개들이 일순간 조용하다. 아빠가 고른 것은 황소 새끼만한 누렁이다. 아침부터 풍년 보신탕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개고기 20근. 아빠가 고른 게 한 마리면 충분히 20근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초복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일에는 성수기라는 것이 있다. 초복과 중복 사이
개고기가 가장 많이 팔려나가는 시기다. 식용개를 키우는 아빠에게는 그 시기가 성수기인 것이다. 성수기 동안 아빠는 매일 10마리도 넘는 개를 잡아야 한다. 개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으로 버틴다.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아는 듯했다. 하지만 한식경도 지나지 않아 개는 온몸이 까맣게 그을린 채 부위별로 토막이 나 있을 것이다. 이거 잡고 2마리 더 잡으려면은 바쁘네. 마당 한쪽에는 40여 년의 세월을 버텨낸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감나무 아래엔 개 오줌과 핏물이 흥건히 고여있다. 감나무 줄기를 관통한 쇠막대 아래로 길게 늘어진 노끈은 핏물로 얼룩져 있다. 그래서일까 감나무는 사형대를 연상시킨다. 이제 개털을 태워야겠어. 초복을 앞둔 이쯤 사형대에선 하루에 5마리 이상의 개들이 처참히 죽어나간다. 목이 졸리고 온몸이 까맣게 그슬린 채. 개들이 싸지른 오줌과 낭자하게 흘린 피가 거름이라도 되는 것일까. 감나무는 매 6월이면 노란색 꽃을 흐드러지게 피우고 가을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하긴 동물의 분유와 피만큼 식물에게 기름진 것도 없을 것이다. 오늘은 이놈만 잡으면 되겠어. 영미야, 너 그 전화기 옆에 붙어있으라니까. 전화 벨소리 크게 해뒀으니까 여기서도 들릴 거예요. 지난번처럼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주문전화 놓칠까봐 그러지. 알았어요. 가만히 살고 있어. 개 눈동자가 빨갛게 충혈됐네. 붉게 충혈된 개의 눈동자를 피할 수 없다. 마치 거울 속 내 눈동자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 같다. 눈동자 위로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체념이 언뜻 스치고 지나간다. 개의 눈동자를 간신히 외면하는 순간 한기가 몰려들며 손가락들이 끝에서부터 딱딱하게 굳는다. 또렷하던 의식이 보말처럼 하얗게 끓어오른다. 한순간 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것이다. 늘 그렇지만 간질 발작을 하고 난 뒤라서 그런지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든다. 어느 정도 기운이 회복될 때까지 나는 고치 속의 노예처럼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어야 했다. 첫 간질 발작이 날 찾아온 건 초경이 끝난 직후다. 체육 시간에 운동장을 뛰다가 나는 첫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기력이 허약해졌는지 지난 봄부터 간질 발작이 잦다. 내 의식이 돌아왔을 때 아빠는 수도가에서 개고기를 손질하고 있다. 온몸이 까맣게 그슬린 개는 배가 갈린 채 내 다리를 어정쩡하게 벌리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뱃속에서 위를 드러내는 손놀림이 자목 거칠다. 위 속에서 채 소화되지 못한 밥 알갱이들이 쏟아진다. 아빠는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밥 알갱이들을 하수구 구멍 속으로 흘려넣는다.
까맣게 그슬린 개의 몸은 부위별로 나뉜다. 아빠의 이름은 나충식, 부리면 낫이다. 금산 바닥에서 주먹개나 쓰는 사람치고 부리면 낫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산속에 들어앉아 황소만한 식용개나 때려잡고 있지만 한때 아빠는 금산과 마전, 옥천 바닥을 길길이 휘젓고 다녔다. 그래서일까 금산 바닥에 보신탕 전문 식당에서 팔리는 개고기의 대부분은 아빠의 손을 거쳤다. 그러나 정작 아빠 자신은 여간해서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아빠, 오늘은 손질할 게 많나 봐. 이거만 하면 오늘은 끝이다. 다 됐어. 넌 괜찮은 거냐? 네, 괜찮아요. 요즘은 발작이 더 빨리 찾아오는 것 같은데, 예? 몸이 허해서 그런가? 그러지 말고 너도 개고기 좀 먹어. 몸 허한데 개고기만한 게 어디 있다고? 아빠도 개고기 안 먹으면서. 나야 이거면 족하지 뭐. 개 피를.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피를 아빠는 냉수 마시듯 들이킨다. 아빠의 몸속 혈관엔 어쩌면 사람의 피가 아니라 개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느새 아빠를 태운 트럭이 산을 내려간다. 조금 전까지 아빠가 개고기를 토막내던 수도가에서 여자는 상추를 씻는다. 한 장 한 장 상추를 씻는 여자의 손놀림이 여유 있다. 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자의 입꼬리가 말려 올라간다. 일어났는가? 괜찮은겨? 귀신 같은 년. 상추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미 아버지 개고기 납품하고 올 때는 삼겹살 사오자뇨. 아빠가 여자를 이곳 산속집에 데리고 온 건 지난 봄이었다. 엄마는 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숨을 거두었다. 아빠는 수시로 여자들을 데려왔다. 아빠가 이곳 산속집까지 끌고 들어오는 여자들은 난 절대로 믿지 않는다. 발작을 일으키며 무의식 속으로 빨려드는 순간을 제외하곤 그녀들에게서 단 한순간도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귀자가 내게 남긴 나쁜 기억 때문이다. 귀자는 유일하게 내가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녔던 여자다. 영미야, 이제 정신이 들어? 많이 힘들고 무서웠지?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우리 영미, 엄마 젖 먹자. 엄마. 내 입술에 물려진 귀자의 유도에서는 거짓말처럼 젖이 흘러나왔고 난 달지도 쓰지도 않은 비릿한 젖을 입술이 부르트도록 빨아먹다가 잠이 들었다. 내 젖은 참젖이야. 어린 계집에 갔던 귀자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쟁쟁거린다. 귀자의 젖을 먹어서일까?
그 무렵 난 키가 한 뼘이나 자랐고 토실토실하게 살이 올랐다. 아직 초경을 맞기 전이었다. 하지만 귀자로 인해 난 오른쪽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저지 바닥날 쯤 귀자는 날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가마솥에 밀어넣고 이 산속집을 떠났다. 귀자가 싸들고 나간 가방 속엔 500만 원이나 되는 돈 뭉치가 들어있었다. 아빠가 근 석 달 동안 귀자를 찾아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돌아다녔지만 끝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아빠를 태운 트럭이 땅거미를 이끌고 돌아온다. 저녁은 돼지고기 목살이다. 많이 먹어. 여자는 부지런히 굽기만 할 뿐 돼지고기를 한 점도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맨밥과 밴댕이 젖을 싼 상추쌈만을 연신 입이 터지도록 밀어넣는다. 개들도 잠든 새벽, 내가 잠에서 깨어난 건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소리들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지?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분명하다. 내 귀는 개의 귀만큼이나 예민하다. 특히 가수면 상태에선 바퀴벌레가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리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 결국 난 이불 속에서 몸을 빼내고 만다. 방문을 소리나지 않게 열고 나와 마당으로 나간다.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 쪽으로 걸어간다. 문틈 사이로 초점 없는 눈을 가져간다. 여자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엇인가를 이빨로 물어뜯고 있다. 저 여자가 뜯어먹는 건 개고기다. 개고기 특유의 노린내. 그것은 그 어떤 양념을 가한다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생강과 마늘을 지니겨 넣고 된장을 아무리 쳐발라도 개 노린내는 감춰지지 않는다. 여자는 주먹만한 개고기를 덩어리째 움켜쥐고 걸신 들린 사람처럼 우악스럽게 뜯어먹고 있다. 실뱀이 기어가듯 등골이 서늘하다. 여잔 낮에 아빠 몰래 개고기 한 덩이를 숨겨둔 것이 분명하다. 아기도에 빠진 귀신의 모습이 저렇지 않을까? 매일 밤 저 여자는 아빠와 내가 잠들기를 기다려 몰래 개고기를 삶아 먹었나 봐. 그래, 지난 봄 아빠 따라 여기 왔을 때보다 확실히 살이 올랐어. 기미도 옅어지고. 처음엔 해골처럼 마르고 누렇게 떠서 완전 병자였는데. 개고기를 다 해치운 여자는 바가지로 솥에든 물을 퍼 하수구로 버린다. 나는 간신히 발을 옮겨 방으로 돌아온다. 산속이 훤하게 밝아서야 겨우 잠을 이룬다. 이른 아침부터 개를 잡았는지 피 비린내와 단백질이 타면서 풍기는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하다. 밴댕이 젖을 안주로 소주 한 병을 비운 아빤 개 4마리를 숨 돌릴 새도 없이 잡는다. 영미야, 성길이 점심 챙겨줘. 네, 알았어요. 성길이는 사나우니까 조심해야 하는데. 아는 척하기는.
내가 더 잘 알아. 돼지고기 어딨어? 응, 이거구만. 철컹철컹 시멘트 바닥에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도사투견 성길.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마치 권자에서 물러난 사자 같다. 갈색의 짧은 털로 뒤덮인 몸 곳곳엔 이빨 자국 따위 영광의 상처가 훈장처럼 남아있다.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 앞다리살 한 근. 그것이 성길의 점심이다. 핏물이 붉게 도는 돼지고기 덩어리를 성길의 발 근처에 던져준다. 냄새를 맡던 성길은 앞발로 고기 덩어리를 붙잡고 천천히 뜯어먹기 시작한다. 성길이 그악스럽게 물어뜯고 있는 것이 돼지고기가 아니라 내 허벅지인 것만 같은 착각이 든다. 한때 아빠는 성길을 데리고 전국의 불법 투견 도박판을 돌아다녔다. 도견꾼들 사이에 성길은 명성이 자자했다. 성길과 야수와 성길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싸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성길 대 야수. 네, 말씀드린 순간 야수가 성길의 목을 물었습니다. 성길의 목에서 피가 흐릅니다. 대단하네요. 고통이 심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야수의 승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야수한테 거신 분들 좋으시겠어요? 아직 속단한 일입니다. 그런가요? 이 성길의 성격상 쉽게 패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 눈빛 보이시죠? 성길의 눈에서 불꽃이 튀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하는 거 기뻐 보입니다. 저러다가 성길의 목숨까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성길가 야수의 목을 물었습니다. 야, 성길 정말 대단합니다. 이 보통경 같으면 벌써 꼬리 내리고 도망갔을 텐데 역시 성길이 투견의 제왕답습니다. 성길가 네, 계속 예. 야수의 목을 잡고 있는데요. 누가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아무도 말릴 수 없을 겁니다. 야, 성길이 성길이 들그랬죠. 네, 야수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덜미 물고 늘어질 겁니다. 성길이. 정말 무섭네요. 네, 말씀드린 순간 툭 늘어진 야수. 죽었나요? 죽었습니까? 야수. 안 움직입니다. 야수. 아깝지만 오늘 투견 하나가 또 생명을 잃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의 승리는 성길의 완벽한 승리로 이어지겠습니다. 성길!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지치지 않는 투지, 어떠한 고통도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력, 한 번 물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집요함. 젖먹이 때부터 아빠의 손에 길러진 성길은 투견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성길은 불법 투견 도박판의 돈을 긁어모았고 그 돈의 대부분을 아빠는 도박판에서 날려버렸다. 왜 갑자기 짖는 거야? 누가 오나? 영식이가 오는 것 같은데? 영식이 맞구만. 개를 많이 사와야 하는데. 좋았어요. 한 마리밖에 못 구했어요. 영식이 오토바이에서 내린다.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열흘씩 영식은 대처를 떠돌다가 이곳 산속집으로 돌아온다. 이번엔 엿새만이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고정해놓은 우리 안에 개 한 마리가 들어있다. 아빠가 우리를 열고 개를 땅바닥으로 내팽개친다. 저 개는 몇 분 후면 온몸이 까맣게 그슬린 채 혀를 길게 빼고 죽어있을 것이다. 영식이 배고프지? 아줌마가 나 언제 봤다고 영식이 새끼 부르듯 이름을 불러요? 아들뻘은 아들뻘이지. 아들은 무슨. 하긴 영식이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던디. 나영식이라는 이름 지어준 사람도 여기 사장님이라면서? 누가 그래요? 식당에서 들었지. 여기 사장님이 영식이 처음 만난 데가 대전 뒷골목 어디라던디. 거기서 영식이가 남의 가게 돈통 훔쳐 달아나는 거를 잡아서 여기로 데려왔다면서? 그만하세요! 어쩌다가 영식은 아빠 같은 사람의 마수에 걸려들었을까? 악랄한 포주. 앵벌이만 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아빠는 포주나 다름없었다. 매일 밤 끊임없이 이어지는 구타로 영식의 몸엔 하루도 피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 난 왜 그랬을까? 첫 간질 발작이 있던 밤, 나는 영식의 방으로 몰래 숨어들었다. 뭐야? 너 뭐야? 안 나가? 도망쳐. 도망치라고?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영식은 부엌에 불을 질러넣고 도망쳤다. 아빠는 불길을 잡자마자 트럭을 몰고 산길을 내려갔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영식을 잡아왔다. 난 영식이 죽는 줄로만 알았다. 아빤 영식을 발가벗겨놓고 고무 호스로 미친 듯이 휘둘렀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할딱할딱 숨을 몰아쉬는 영식의 발목에 녹슨 쇠고랑을 채웠다. 죽어보라고. 새끼를 왜 개였던데? 네? 그것도 5마리나. 생김을 보니까 나올 때가 다 있던데? 모르죠? 그냥 뒀으면 오늘 밤에라도 새끼를 낳았으란가? 밥상에 엎어진다. 아빠의 발이 여자의 허리를 연신 걷어찬다. 영식이 오토바이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여자가 입에 피를 물고 쓰러진 뒤에야 아빤 발길질을 멈춘다. 소주 2병을 빠르게 비우고 골아떨어진다. 아마도 새끼를 뵌 개였다는 사실을 아빠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온몸이 끈적하다. 목욕을 하고 싶다. 전부건들 빨리 내려. 알았단게요. 근데 얘 영식이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영식아! 마루에 매달아 놓은 전구에 불을 켜고 트럭 적재함에 싣고 온 물건들을 내린다. 성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깨닫는 순간 아빠와 내 눈빛이 전구 불빛 속에서 마주친다. 성길이! 성길아! 성길이! 없어요, 아빠. 성길이! 야, 영식아! 영식아! 초복. 아침부터 개고기 주문이 밀려든다. 아침을 먹자마자 아빤 트럭을 몰고 산을 내려간다. 나는 개고기를 주문한 식당에 일일이 전화를 넣어 주문을 취소시킨다. 영식이 멀리 갔기를 바란다. 아니, 오늘 밤에라도
영식이 아빠의 소나기에 목덜미를 붙잡힌 채 질질 끌려오길 바란다. 아빠가 영식을 놓아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영식을 놓아주고 싶지 않다. 온몸에 피멍이 뜬 영식의 발목에 난 쇠고랑을 채울 것이다. 영식이 성기를 데리고 사라진 지 닷새째 되는 날, 라디오에서 투견 도박꾼들에 대한 뉴스를 내보낸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투견 도박을 한 혐의로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쯤 충남 홍성군 갈산면 야산에 자리한 최모 씨의 개사육 농장에서 새로 만든 링을 설치하고 회에 500만 원씩 1000여만 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투견 도박 현장에서 55명을 연행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49명은 사안이 경미해서 훈방 조치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최백호가 부릅니다. 낭만에 대하여. 라디오 뉴스가 끝나고 최백호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아빠는 소주를 한 병이나 비우고 트럭에 올라탄다. 산을 내려가는 대로 수소문을 해 전국의 불법 투견 도박장을 뒤지고 다닐 것이다. 아빠의 동물적인 직감이 빗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새로 만든 링 한가운데 비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성길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사내들의 거친 욕설과 투견들의 비명소리, 피 묻은 돈다발, 실실 웃음이 흘러나온다. 손가락 끝이 딱딱하게 굳으며 한기가 몰려온다. 간질 발작의 전조다. 기어이 하얗게 끓어오르는 의식 속에서 영식이 성기를 안고 무덤들 속으로 사라지는 환상을 본다. 의식이 돌아온 뒤 엄마의 무덤을 찾는다. 비석을 어루만지다가 무덤 옆에 나란히 눕는다. 무덤 속은 얼마나 따뜻할까? 무덤 속으로 들어가 잠들고 싶다. 날이 어둑해져서야 집으로 내려온다. 마당 솥에서 개죽이 끓고 있다. 아줌마! 아줌마! 어디 갔지? 아줌마! 여자가 보이지 않는다. 방문을 열고 방 안을 살핀다. 여자가 이곳에 올 때 들고 왔던 가방이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랍은 텅 비어 있다. 세 번째 서랍엔 예불책이 한 권 들어있다. 없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자는 어디로 간 것일까? 중복 이튿날. 여보세요? 나다. 아빠 친구 천문달. 아, 예, 아저씨. 부리면 사무소에 있는 아저씨죠? 안녕하세요. 야, 안녕, 이거 뭐고. 아유, 일을 어쩌냐. 일을 어쩌. 야, 네 아버지가 말이야. 난창식이가 이게. 아빠가 왜요?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유, 술을 그렇게 마시고 운전을 하면 어떡이야. 아이고, 참. 우리 아빠 사고 났어요? 아이고, 그냥 돌아가셨구만. 아빠가 몰던 트럭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시외버스와 충돌했다고 했다. 핸들에 머리를 박은 채 그 자리에서 즉사한 아빠는 만취해 있었다고 했다. 갈라진 아빠의 머리에선 끈적끈적한 개의 피가 흘러나왔을 것이다. 사흘 뒤 아빠의 육신은 불태워진다. 한 줌 뼈가루가 돼 내 손에 들려진 아빤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산길을 올라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 영식이다. 오늘 밤 영식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영식은 불법 투견 도박장이나 금산시장 바닥에서 아빠의 죽음을 주워들었을 것이다. 소식 들었어. 올 줄 알았어. 성길이 늙기는 했지만 아직 쓸만하던걸. 밥 차리고 있을게. 빨리 들어와. 영식은 우리 안에서 꺼낸 성길의 목에 쇠사슬을 채운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차려내온다. 영식은 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빠르게 비운다. 온양에서 한 판 벌어졌었어. 이거. 왜 이렇게 많아? 헤아려 봐도 돼? 그럼. 하나, 둘, 셋. 그만 자자. 내 손에 쥐어져 있던 돈다발은 이제 모기향 주변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형광등 불빛에 눈이 부시다. 개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온다. 철컹철컹. 굵고 녹슨 쇠사슬이 시멘트 바닥에 끌리는 소리도 들려온다. 낮에 비석 앞에 놓아두었던 생쌀과 밤과 잣은 들쥐나 다람쥐가 물어갔을 것이다. 영식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감 썩는 냄새가 마당 가득하다. 배부 깊숙이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차다. 감나무는 올 가을에도 나뭇가지가 길게 늘어지도록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 충주에서 한 판 버리려나 봐. 잘 갔다 와. 다녀올게. 영식과 성길을 태운 오토바이가 산을 내려간 후 나는 검은 성경책을 펼친다. 그것이 금명자라는 여자가 놓고 간 예불책이어도 상관없다. 다만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검은 성경책일 뿐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워지고 싶다. 그래야 내 뱃속의 아기도 평화로울 것이다. 내 뱃속에서는 지금 영식의 아기가 자라고 있다. 세상 빛도 쬐어보지 못한 채 어미의 뱃속에서 죽은 개새끼들은 검은 비닐봉지에 둘둘 말린 채 장독 속에 들어있었다. 내가 발견했을 땐 푹푹 썩는 냄새를 풍기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더기가 들끓었다. 나는 그것들을 영식 몰래 불에 태웠다. 죽은 개새끼들을 태울 때 내 뱃속에서는 이미 영식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죽은 개새끼들이 타들어가며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 그리고 그 사이로 훨훨 날아오르던 흰나비. 꿈에서였던가. 그것은 어쩌면 지독한 태몽이었는지도 모른다.
죽은 개새끼들이 타들어가며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 그리고 그 사이로 훨훨 날아오르던 흰 나비. 꿈에서였던가, 그것은 어쩌면 지독한 태몽이었는지도 모른다. 투견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글쎄요, 손에 나도 모르게 땀이 좀 났고 왠지 큰 숨을 한번 쉬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자, 이 작품 쓴 김숨 작가 제 옆자리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여리시지만 아니, 생긴 것도 굉장히 여리게 생기시고 여성스러우시고 보니까 아까 긴 스커트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내용은 어쩜 이렇게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제 입으로 잔인하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작가분 앞에 놓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여리게 생기셔서. 근데 평론가들의 평을 빌리자면 서늘한 시선, 섬뜩한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작품 보고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예, 대부분 다들 그렇게 그러니까 잔혹하다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테스크함이 많이 느껴진다. 그리고 어둡다. 예. 그래서 좀 읽기가 이제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잔혹해서 예, 공통된 것 같아요, 의견들은. 네. 읽기가 힘들다. 저는 반대로 아유 참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반응, 굉장히 잔인해 아니면 읽기 힘들어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이게 내가 의도한 바대로다 아니면 어떠세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렇게 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약간 그 공포를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공포스러운 장면을 더 잘 기억을 하고 또 잘 상상을 하고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저만의 어떤 색깔이니까, 예. 이 투견 쓰실 때는 어떤 이미지가 처음에 그려지시면서 작품을 시작하셨어요? 투견 쓸 때는 이제 거기가 이 무대, 소설 속 무대와 똑같은 그런 공간은 아니었는데, 그 산 속에 있는 어떤 좀 격리되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성 같은, 산속에 지어진 성 같은 어떤 그런 농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이제 그 흑염소들도 막 뛰어다니고, 돼지도 키우고, 이제 개도 이제 몇 마리 키우고, 그런 걸 봤는데, 그 농장의 풍경이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농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어울릴까, 이제 그 농장의 이미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어느새 흑염소가 개로 바뀌었군요. 예. 그래요. 그 대목이 있다. 초복과 중복 사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계절이 계절인지라 더 뭔가 사실적이게 와닿았는데요. 작가께서 이 투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나요? 집착으로 이루어진 그 관계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좀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냥 날 것으로서의 폭력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휘두르는 폭력은 정말 그 날 것이잖아요. 어떤 힘으로 제압을 하잖아요. 그리고 투견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날 것으로서의 폭력에 대해서 그 좀 거칠고 좀 투박하게 써보고 싶었어요. 그러셨군요. 저희가 앞에서 작가님 소개를 할 때 1997년에 등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작품을 발표하시면서 이 오늘 소개한 투견이 들어있는 소설집과 침대, 또 장편소설로 배치들과 철이 있는데, 선박 노동자들 다룬 철도 그렇고, 또 중동 노동자와 백수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 세대를 그린 백치들도 그렇고, 좀 사회적인 문제, 또 이 사회 속에서의 약자에 대한 아픔을 이 작품 속에서 많이 다루신 듯 하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좀 평소에 많으신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권 학생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학교 조용히 다니고 이런 학생이었는데,
어려서부터 봐왔던 이웃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좀 가진 게 없었고, 그리고 그 어떤 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쓰다 보면 이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주변의 그 이웃들하고 좀 닮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 그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저절로 관심이 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렇다면 요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떤 글을 쓰고 계신가요? 요즘에 그 문학 잡지에 물이라는 장편을 연재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물을 어머니로 설정을 해서 그 어머니의 남편인 그 불과 또 물과 불 사이에 태어난 이제 소금과 공기와 그 금, 이렇게 그 5 사람들이 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이제 집착도 하고, 그리고 배반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소설적으로 좀 풀어낸 그런 이야기예요. 연재를 어느 정도? 연재를 지금 총 2회 지금 했고요. 2회 또 남아 있고요. 그래서 한 800매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어느 분께서 김숨 작가 작품이 나오면 자기가 제일 먼저 사보는 독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그분한테 자리를 뺏겨서 제일 먼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꼭 읽어보는 독자가 되리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설 투견의 김숨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해피 KBS 해피 KBS 해피 FM 신달자님의 사랑이여 나의 목숨이여 라는 책에 흉터와 상처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 중에 흉터는 빼놓을 수 없지.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나 외면당하고 학대받는 이 흉터도 때로 산교육이 될 때가 있어. 흉터는 상처가 남긴 것이지 상처에 대항했다는 뜻으로 말이야. 살다 보면 몸과 마음 모든 곳에 상처가 나고 흉터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흉터는 우리가 숨겨야 할 게 아니라 아픔에 대항해서 몸부림친 흔적이니까 온 몸으로 감싸 안아야 할 내 인생의 훈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숨 작가의 투견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